그해 봄, 왕은 갑골문으로 친히 점을 쳤고 극남 지역의 개척에 대해 신께 물었다. 갑골에 불이 붙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 왕이 어떠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분명 신이 거부할 것이라 대답했다. 왕은 제 장군이 신의 마음을 얻지 않으냐고 웃으며 말했다. 난 신의 마음 따위 알 필요 없이 왕의 눈빛을 한번 보기만 하면 되었다. 이미 늙어 수저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왕은 극남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증명해낼 수 없을 거라 운명으로 정해진 일을 왜 해야만 할까? 왕의 뒤에 있는 제단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와 점쟁이가 칼로 짐승뼈를 조심스럽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쟁이는 왕의 뜻에 따라 신의 불허를 뜻하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여러 차례의 정벌 전에 그가 한 일은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왕은 나라 밖에 있는 군대를 소집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부족들에게 역사상 가장 성대한 제천의식을 거행하겠노라는 서신을 보냈다. 나와 누님은 궁궐 앞에서 청동솥에 글자를 새기는 의식을 지켜봤다. 왕은 청동솥을 덮은 비단을 벗겨 글자에 담겨진 공적과 명성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그 안에는 진양도 전강도 없었고 정일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병서를 읽으시던 어머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인간의 수명은 너무 짧아서 그들은 문자와 그림으로 기억을 대체하여 역사라는 것을 만든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 않았다. 수백 년의 시간을 수백자로 표현하는 것은 망가진 필터처럼 건져내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모조리 흙 속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가 계속 그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일생을 목도했으니까. 목도한 사람만 있다면 그들도 역사가 될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을 입 밖으로 냈는 듯 누님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에 새겨진 것이 세대의 공적이 될 것이며 너의 기억과는 다르겠지만 내 눈에는 다를 바 없다. 왕의 뜻에 따라 새겨진 글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더 고귀하단 법이 없으니까. 누님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나는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누님이 말할 때와 웃을 때 생기는 입가의 주름처럼 영족도 세월에 따라 용모가 변하지만 그 변화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주변의 인간들은 늙기 때문에 그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티를 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님이 영력을 써서 외모를 바꾼다던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가면을 쓰는 것처럼 말이다. 누님이 말한 변함없는 것은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궁궐을 떠날 때 나는 우연히 진양을 만났다. 화살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은 그는 거리가 가까워져서야 나를 알아봤고 그의 떨리는 손에는 술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정관과 술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거기에 막 피기 시작한 꽃 한 송이가 놓여 있는 걸 보니 아마도 내가 이틀 전에 다녀갔던 모양이라 말했다. 전강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녹성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뒤 왕은 그에게 홀로 군대를 이끌라는 명을 내렸고 그는 승리를 이끌 때마다 하사받은 포상으로 좋은 술을 사와 셋이 함께 즐기곤 했다. 전쟁의 봉화와 붉은 선열을 그는 호쾌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전쟁으로
수차례 부상을 입었지만 상처가 가라앉으면 이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오히려 더 신나게 술을 퍼부었다. 그때 나는 승패와 생사의 차이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인간은 패로 인해 승을 느낄 수 없지만 사로 인해 생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진양과 몇 마디 채 나누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그를 한 소년이 달려와 집으로 데려갔는데 둘은 생김새가 똑 닮아 있었다. 진양이 가면을 벗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그의 뜻대로 가면을 벗었다. 그는 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때 나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흐릿한 눈이 조금씩 밝아졌고 떨리는 손이 안정을 되찾고 불어오는 바람이 풀잎을 스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는 주둔지에 피어있던 모닥불을 달빛 아래에서 비우고 채웠던 술잔을 말이 언덕을 내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나의 얼굴에서 자신의 옛 자취를 보았던 것이다. 떠나기 직전 그는 옆에 서 있던 소년을 데리고 와 자신의 아들이라며 나에게 소개했다. 어렸을 때부터 무기를 다루는 걸 좋아했으며 조만간 군대에 간다고 했다. 소년은 전쟁이 이미 끝나 싸울 곳이 없다고 몇 년 더 일찍 갔어야 했다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양이 대답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준 거라고. 그게 아니었다면 아이의 어머니가 절대 가게 두지 않았을 거라고. 대화하며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나는 다시 가면을 썼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진양의 모습이다.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편안히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가 죽고 열흘 후 제전에서 서양에서 온 한 부족의 사신이 아주 좋은 검인 청동검을 가져왔고 왕이 기뻐하며 가까이 와서 예물 바치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왕에게로 다가가던 사신은 검을 뽑은 뒤 칼날을 왕에게 겨누었고 왕의 친위병이 그 자리에서 사신의 목을 베자 선열이 높은 계단을 타고 흘러 도처에 낭자했다. 왕은 무사했지만 크게 놀랐고 침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왕은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골갑을 새겼고 그의 앞에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듣지 않았고 들을 필요도 없었다. 성벽에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니 드넓은 산기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성벽이 새로이 축성되어 끊임없이 확장되고 결국에는 왕도의 코앞까지 도달할 것이다. 젊은 병사들은 청동솥에 새겨진 승리를 보겠지만 녹성의 불빛과 옹주의 새하얀 눈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예전의 진양과 정강처럼 젊은 날의 맹세를 하며 전장에 뛰어들겠지만 수해가 지나면 힘없는 몸뚱이를 이끌고 떠나거나 검과 함께 묻히고 결국 전쟁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의 전쟁은 언젠간 끝이 나기 마련이다. 그들이 전쟁을 떠나는 것과 전쟁이 그들을 떠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나는 전쟁이라는 것과 전쟁과 비슷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짧은 기억에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러한 윤회를 반복할 것이고 그때가 되고 나서야 나의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